자, 오늘 트렌드 수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마크로맨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다거리는요. 4.15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정치권은 콩 튀기는 기계 안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에요. 뭐 당이 통합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 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색다른 색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 좀 되게 쇼킹했었거든요. 지금 또 입에 익으니까 또 괜찮은데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직은 제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그 당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그 정도로 좀 어색했던 게 미래통합당의 해피핑크와 가칭 안철수 신당의 비비드 오렌지예요.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청취자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사님 어떠셨어요? 이쁘더라고요. 색깔 예쁘죠. 색깔은. 이쁩니다. 네, 예쁩니다. 요즘에 트렌드 색이죠. 요새 트렌드 색이다. 방탄소년단도 그 색깔 입고 나왔고 핑크. 뭐 가수도 많이 입고 나왔죠. 그 해피핑크? 해피핑크라는 색이 있어요, 원래? 그 핑크색의 채도를 바꾼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네이밍을 한 거죠, 뭐. 네이밍을 한 거죠? 밀레니얼 핑크니 뭐 핫핑크니 이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 채도는 명도를 좀 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이제 약간 이제 옅게 하는 거거든요. 진하게 하다기보다는 옅게 해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색이 없는데 그 이름을 이제 해피핑크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을 버리고 빨간색을 써왔잖아요. 근데 빨간색을 기존의 그 빨간색에 흰색을 섞은 그 파스텔 톤의 핑크가 지금 해피핑크래요. 근데 이제 의미가 중도, 청년, 여성까지 넓히겠다. 그래서 핑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선택한 그게 걸까요? 이제 뭐 이런 거죠. 핑크색이라는 건 일단 성별 분업 그 의식을 이제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핑크색을 착용하는 것은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중립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핑크색을 입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중립이라는 측면에서 외연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네. 또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새누리당 할 때 빨간색이 되면서 그때 뭐 이제 공산주의자냐라고 네. 하면서 그쪽 보수 쪽에서 엄청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간에 써서 그때의 이겼죠. 총선에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착이 됐는데 그럼 빨간색 계통을 이제 확 포기하지 않고 그걸 약간 연장하는 선상에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정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팩트는. 근데 이사님 원래 핑크색이 아까 지금 우리 평론가님은 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커버할 수 있는 색이라 하셨지만 사실은 성소수자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성 정체성을 상징하는 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이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색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보수당하고 너무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의도를 좀 노리는 거죠. 색깔이 가지는 약간의 뭔가 직관적인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정책이나 실제로 그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것들이. 아예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언급 안 할 거고 색깔이 주는 연상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직관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이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뭐 훨씬 더 정치에 대한 저관여층이라든지 뭐 정알못 정치를 진짜 뭐 내용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직관적 이미지를 주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비드한 오렌지색인데 비비드한 오렌지색이 공식으로 당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용어가? 예,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논란이 된 게 이제 민중당 때문에 사실 이제 논란이 맞아요. 된 것이거든요. 근데 민중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에는 진보 보수라고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네.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주황색 계열의 색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갑자기 국민의당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초록색을 쓰다가 지금의 주황색으로 썼는데 그걸 또 주황색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오렌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민중당에서는 착취를 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까지 무임승차 훔쳐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진보적인 색깔을 거꾸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오렌지색을 이제 차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종의 집토끼보다는 뭐 산토끼를 이제 쫓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 색깔을 지금
원색이 아니고 약간 옅게 하면서 새로운 어떤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듯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당 다 색깔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비비드한 오렌지 그리고 해피핑크. 해피핑크는 저하고 어울리는 해피핑크는 저랑 네. 어울리지. 진행하시죠, 진행. 네, 그래요. 처음으로 패널이 저한테 짜증냈어요. 네, 미래통합당의 해피핑크 그리고 가칭 안철수 신당의 비비드한 오렌지 이 두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떤 색이 한 정당의 소유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민중당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색이 같으면 안 되죠? 그 색이 주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상징성이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선거법에서 색을 네. 규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색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 직관적인 이미지가 중복되니까 정당끼리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놓치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색깔이 주는 직관적인 감정 같은 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역사적인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는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는 코끼리, 감정이라고 표현되는 코끼리하고 그 코끼리를 움직이는 기수,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보통 흔히 잘 비유를 하는데 이 색깔로 뭔가 선점하는 거는 그쪽 감정의 코끼리를 건드는 거예요, 자꾸. 네. 근데 결국 사실 알고 보면 이 색감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흔적이 쌓여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걸로 성공한 어떤 색깔을 선택해 갖고 성공한 정치적인 세력은 없었지만 2004년도인가 그때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서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오렌지를 한 그 정당이 결국은 선거에 불복해 갖고 시민혁명으로 확대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맞아요. 오렌지 혁명이라고 부르는 네, 것처럼 기억합니다. 2002년도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노란색. 굉장히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그다음에 지금은 뭐 2014년 이후에는 노란색 리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사실 어떤 컬러가 만들어내는 식의 역사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완전 배제를 하고 직관적 이미지만 따다가 쓰는 거는 뭔가 좀 놓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정당들이 너무 트렌드, 네. 직관적인 네. 거에만 집착한다. 그 너무 우리 정치 현상을 빗댄 얘기 같아요. 네. 저는 이합집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거 때마다 합쳤다 빠졌다 하고 정통성이 없는데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핑크를 선택한 거는 그러겠어요? 역사성이 아예 단절된 색감이라서 아마 그 맥락도 좀 있을 겁니다. 역사성이 단정됐다. 근데 이제 뭐 기호만 차용을 해 오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생생경제 같은 경우는 생생경제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행자도 톡톡 튀고 네. 다른 내용도 트렌디하고 이렇게 좋은데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이다 새누리당 그러면 자기의 결핍된 부분을 애써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열정, 혁명 뭐 개혁 이걸 얘기하는데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다시 핑크색으로 네. 바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간판만 혹은 디자인만 계속 바꾸는 악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기대도 안 하겠지만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성공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몇 년 갈까? 다음 색을 뭘로 네.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정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자체도 똑같아요. 지자체도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색깔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요. 실제로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거만 기다려. 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이겨도 결국에는 이걸 바꿀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게 소모적인 어떤 예산 집행이랄까? 뭐 이제 겉만 바꾸는 리뉴얼이 너무 이제 많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의 상징색은 빨강이고 이제 중도 우파고요. 중도 좌파의 민주당은 파랑이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976년도부터 이랬다고 하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고 지금 뭐 당도 막 그렇게 이합집산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전 색깔 다 대중정치를 할까 봐. 한다는데 네. 좀 호응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송가인 팬클럽이 화가 났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공식 색상이 핫핑크와 너무 유사를 하기 그 때문에 팬클럽에서 자기네 색을 이용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밥 숟가락 놓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제 결국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송가인 팬들이 이게 지지자와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송가인 팬클럽 회원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더 크시겠죠. 심지어는 송가인 노래를 선거송으로 삼으려는 사전포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큰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선거 다가오는데 선거에서 또 이제 또 금지를 또 이제 원하지 않는다 이런 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숟가락 얹게 하면 역조경 나니까 주의해야겠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정당과 색깔 관련된 또 트렌드 이야기 좀 했는데 우리가 최초로 시간이 남았어요. 트렌드 수다 할 때 이렇게 시간이 남은 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두 분께 이야기를 해보죠. 이거 트렌드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혐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제 혐오,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아까 우리 조연출하고 얘기를 하는데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혐오성 짙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우리 문화를 선도하시는 두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작년에 책에서 썼던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외로움 같은 건데 그게 결국은 혼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집단적으로 혐오나 불특정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혼자 이렇게 있는 상황하고 더 맞물리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더 그런. 그 특정한 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네. 자기 생각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소통이 없으면 그 오해나 혐오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마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더 솔직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 단계에 좀 필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최근에 뉴스 다이어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그 저자가 뉴스를 안 보더라고요. 몇 년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는 뉴스 창구라는 거 어디일까? 저도 이제 오면서 생각한 게 SNS나 포털에서 뜨는 기사를 가지고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계속 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 보면 오보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극단화된 어떤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뉴스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으면서 그 극단적인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혐오와 차별적인 뉴스를 계속 펌질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받는 소식에 창구를 한번 객관화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경기 진짜 거지 같네요. 물론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그 맥락은 있어요. 네. 그 상인의 발언이었고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고 근데 그걸 그렇게 묶어서 기사 제목으로 내놓고 신종 코로나 국민 40% 감염되고 2만 명 사망할 수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어제 이제 한 위원장이 아주 최악의 경우 가정한 거예요. 코로나19가 독감보다 4배 정도 파급력이 큰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발언을 대문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 있는 사람이지만 근거 있는 두려움과 근거 있는 조심성은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혐오와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건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를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그 책의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건 혐오와 차별에 의거해서 뉴스를 소비하게 되면 실제로 객관성과 합리성으로 취재한 분들의 기사는 혹은 그런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심층 취재한 그런 뉴스라든지 보도를 어떻게 이제 공유할 것인가. 네. 그게 생생경제에 제가 부탁하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혐오와 두려움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마십시오. 혐오와 두려움을 트렌드로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크로맨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